나는 평생 동안 40 내지 45분 강의하고 10분 내지 15분 쉬는 게 습관이 되었고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좀 힘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뭐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이 귀중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지식을 좀 체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강의를 들을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리 강사가 강의를 잘해도 그때뿐이고 지나면 또 많이 잊어버려요. 그리고 저는 많이 조는데 여러분들은 단 한 분도 조시는 분이 없네요. 여러분들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 대남 도발만 너무 얘기하면은 재미가 없어서 제가 가끔 가다가 남북관계도 좀 섞어서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70년대 말씀을 드렸고 80년대에는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놓은 게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테러를 이용한 도발자행, 범위를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제3국에서 실행해서 테러의 주체를 알지 못하게 위장하려고 한 대남 도발의 특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80년도 이런 여러 가지 대남 도발이 많이 있죠. 근데 이 중에서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80년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사안이 떠올라요? 80년도 하게 되면은 전두환 정권이 출범을 하잖아요. 전두환 정권이 출범하면서 그 이전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누구나 다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구를 했어요. 전두환 대통령도 예외 없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남북 정상회담에 목을 맸죠. 그래갖고 이른바 북한에 대한 제안을 하게 돼요. 그게 20개 시범 실천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남북 간이 분단된 상황 하에서 20가지 사안을 적시를 하면서 이것부터 우리가 실시를 하자 해서 20개를 제안했는데 받아들이지를 않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전두환 대통령 집권 시기에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빼놓을 수 있는 세 사람이 있죠. 누군가 아시는 분? 쓰리 허락을 해서 허시성을 가진 사람 세 사람이 나오잖아요. 허삼수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통일 장관으로, 그때 부총리였죠. 그때 허문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재작년인가 자꾸 하셨죠. 이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았어요. 그때 우리 통일부 직원들도 용돈이 많이 생겼어요. 전두환 대통령한테 가서 타갖고 와서 우리 직원들한테 많이 나눠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제 허문도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한테 정상회담 제안을 했어요. 그때 나온 게 빅브라더 팔리시라는 거예요. 빅브라더 아시죠, 여러분들? 장남, 맏형 정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맏형 정책이 입각해서 우리가 너희를 도와줄 테니 우리하고 정상회담을 하자. 북한에서 받아야 안 받아요? 그 이후에도 한동안 안 받았어요. 그래서 북한의 논리는 분명한 거죠. 맏형, 장남, 김일성 입장에서 전두환을 놓고 보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내 형이냐? 나이로 따져보자. 누가 많아요? 김일성은 1912년생이잖아요. 전두환은 30년생인가요? 누가 형이에요? 동생도 막내보다도 어린 동생이 무슨 맏형이라 그러고 정상에 안 받아들이죠. 두 번째 안 받아들이는 이유는 전두환을 비롯한 역대 대통령은 반쪽짜리 대통령이라는 거죠. 국민의 한 50% 정도가 지지한 사람인데 나는 어떠냐 이거죠. 김일성의 입장은 여러분들 아시죠? 북한에 선거하면은 투표 참가율이 얼마예요? 네? 투표 참가율이 99.8%잖아요. 투표하는 시점에 죽는 사람도 있고 거동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빼고는 다 나오는 거죠. 찬성률은 100%죠. 이렇게 절대적인 압도적인 투표율과 찬성률을 가진 뽑힌 최고 통치자인데 너는 반쪽짜리가 어디서 건방지게 경력 따져보자. 김일성은 언제부터 집권했어요? 게임도 안 되는 게 무슨, 그러니까
안 받죠.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위에도 김대중 때까지 마찬가지예요. 김대중 직전까지. 근데 계속 그 뒤에도 정상회담 제안을 했는데 번번이 다 실패로 돌아갔던 거죠. 이런 과정에서도 북한의 대남 도발은 예외 없이 여기 써 있죠. 쭉 계속되잖아요. 그죠? 이 중에서 빨간 글씨,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잘 아시죠, 여러분들? 이건 아시죠, 목사님도? 이건 모르면 그렇죠. 그래서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그 당시에 상당히 충격적이고 엄청난 도발이었죠. 이런 과정에 84년도에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죠. 어저께 그저께까지 우리 국내에서 획기적인 사안이 발생했죠. 사건이 뭐예요? 산불 발생했잖아요. 그거 못지않게 84년도에도 큰 재앙이 닥치죠. 뭐였을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실 것 같아요. 84년도 9월 달에 여기는 해당이 안 됐었나요? 서울에 엄청난 수재가 발생해요. 그래서 그때 흑백 TV로 실황 중계를 했어요. 한강물이 이런 거 보셨죠? 나이 드신 분들? 그래서 이재민이 풍납동 같은 데는 뭐 아파트가 거의 다 잠기고 그랬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엄청난 수재가 발생을 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북한은 못 산다. 형편없이 못 산다. 인민들은 그냥 악만 남았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엄청난 수재가 발생하고 나니까 느닷없이 북한에서 대남 전통문이라. 여러분들 저 남북 간에 지금은 연락사무소가 있지만 예전에는 이 돌리는 전화 갖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전달할 게 있으면 전화 돌려갖고 우리가 편지를 보낼 테니까 받겠냐 안 받겠냐. 받는다 그러면 필기 준비해라. 녹음 준비하라고 불러주죠. 우리가 북쪽으로 보내는 것은 대북 전화통지문이에요. 줄여서 대북 전통문. 북에서 올 때는 뭐예요? 학생? 북에서 올 때는 대남 전화통지문. 대남 전통문이라고 그러죠. 그걸 통해서 북에서 느닷없이 전통문이 온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 남조선이 그렇게 홍수를 당해서 어렵다 그러니 우리가 민족적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아웅산 폭탄 테러를 저지르고 아주 철면피하게 그 다음에 온 거예요.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받을래 말래? 라고 제안을 해온 거예요.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 입장에서는 바로 지난해 자기 아끼는 저 서부총리 등 15명이 사망한 사건을 저지르고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다들 반대한 거지. 이거 어떻게 받느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얼마를 주겠다 그런 거냐? 쌀 5만 석, 비료 10만 톤, 천 5경목 같은 거 있죠? 그 10만 그 미터짜리. 그 다음에 시멘트 이렇게를 보내준다고 온 거예요. 받았을 거예요, 안 받았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받은지 모르죠.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어떤 정치적 쟁점이 있을 때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매파. 정반대로 비둘기파. 비둘기파와 매파 간에 격론이 벌어진 거예요. 결론이 안 나죠. 결론이 안 날 때 뭐라 그래요? 그런 거 배우죠? 국회에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때 국회의원들 간에 합치가 안 될 때 국회의장이 행사를 하죠. 그걸 뭐라 그래요? 캐스팅 보트라 그러잖아요. 캐스팅 보트. 안 들어봤어요?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배울 거예요. 캐스팅 보트를 전두환 대통령이 행사를 한 거예요. 받을까 말까. 너무 강요들이.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받으려고 받았죠. 왜? 저기서 북에서는 벌써 알고 최후 통첩을 보낸 거예요. 내일 12시까지 너희가 확답이 없으면 안 받는 걸로 하고 우리 제안을 철회하겠다. 그래갖고 딱 시간 거의 돼갖고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받자. 그래서 받았어요. 받는다고 통보를 했죠. 근데 만북 분단 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수재물자. 그래갖고 이제 실무 협의를 하는데 북에서는 우리가 약속한 걸 다 보낼 테니까 수도 서울에서 시청 앞 광장에서 우리가 물자를 인도해 주겠다. 시멘트는 삼청 묵호항 그쪽으로 보내고 쌀하고 이거는 시청 광장에서 우리 전달해 주겠다. 또 난리가 난 거죠. 매파고 비둘기파네. 아니 각하, 그동안 북한이 못 산다 그랬는데 우리가 수재 생겼다고 해서 받으면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정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절대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실무회담을 해갖고 그러면 좋다, 우리가 받겠는데 민간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곳에서 받겠다. 어디였을까요? 민통선 내에 있는 대성리 마을, 거기서 받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받았죠. 받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안타까운 거죠. 받았는데 그때 북에서 트럭이 수백 대가 왔어요. 쌀을 싣고. 민간인들은 모르죠. 보도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수백 대가 와갖고 쌀을 싣고, 날씨가 더웠는데 그걸 내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시동을 켜고 있다가 받았는데 시간이 많으니까 시동을 다 껐잖아요. 그리고 다 내렸어요. 다 내리니까 산처럼 쌓여 있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그때 84년도니까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상품 뭐였을까요? 삼성 카파 시계, 남영 나일론 팬티 스타킹, 아모레 화장품, 이런 것들을 트럭에다 다 잔뜩 실어줬어요. 그래서 기념 촬영하고 빠이빠이하고 하는데 상황이 발생했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트럭이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게 50년대 산 소련제 트럭이니까. 우리도 옛날에 60년대 그랬죠. 시발 택시 같은 거. 지금은 버튼 누르면 되지만 그때는 앞에서 막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경이 다 연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걔네들이 얘기하는 대로 시청 앞 광장에서 그 광경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면은 북한 못 산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좋은 안타까운 기회를 놓쳤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받았죠. 받아서 북한에서 쌀을 가져왔잖아요. 쌀을 가져왔는데 이재민들한테 나눠줬는데 이재민들이 그걸 갖고 밥을 안 해 먹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군량미가 아주 오래된 거기 때문에 밥을 하면은 푸식푸식해서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쌀이 귀하던 때인데도 먹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정부에서 비상조치를 내렸어요. 그때 돈 번 사람들이 좀 있죠. 누가 벌었을까요? 떡 찍어내는 가게, 그 다음에 막걸리 만들어내는 양조장, 돈 떼돈 벌었어요. 그때 왜? 그때는 막걸리 지금 쌀로 만들죠. 그때는 쌀로 막걸리를 못 만들겠어요. 작업 조작이 안 되니까. 근데 그때 한시적으로 북에서 지어낸 쌀로 막걸리를 만들어도 된다 해서 양조장 돈 벌었고, 그리고 가래떡 같은 거 해 먹었잖아요. 그거 갖고. 그리고 정부에서 떡 공장도 돈 많이 벌었고. 어느 정도 미질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천도 마찬가지. 천도 그것을 옷을 만들어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런 정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국민들 내리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야, 북한 참 못 산다더니 그래도 어느 정도 사는 것 같네. 미질은 비록 형편없지만.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이, 야, 북에 그래도 쌀 생산이 되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북한이 우리한테 지원한 쌀이 얼마라 그랬어요? 5만 석. 톤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돼요? 대략 7천 톤 내지 8천 톤밖에 안 돼요. 우리는 9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매년 북한에 쌀을 얼마씩 줬어요? 40만 톤 내지 50만 톤을 줬어요. 그런데도 북에서 뭐라 그래요? 그거 주려면 통 크게 주라고. 그게 뭐냐고. 그러면 7천 톤 주고 엄청나게 준 걸로 생색내고, 우리는 매년 40만 톤 50만 톤 주고도 이게 우리가 홍보가 굉장히 약하다는 거, 왜 반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홍보라는 게, 정치 홍보라는 게 중요한데 그 당시 우리 정부는 제대로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팁으로 그냥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그다음에 대한항공 8호 8기 폭파 사건, 누구예요? 여기 나와 있죠? 김현희. 지금 또 논란되죠? 예전에 논란됐었죠? 조작일까요, 진짜? 아니죠. 자꾸 이렇게 과거 적폐를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게 명명백백의 증거가 다 있는 건데 이게 너무 그렇게 한쪽으로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은 어디 있어요? 지금 보니까 뭐 외교부 공문 갖고 소멸시 완성해 갖고 나왔다는데 조그만 거 갖고 너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아무튼 80년대에는 이렇게 북한이 한쪽으로는 화전양면 아니에요. 이렇게 엄청난 도발과 테러를 자행해 주면서도 한쪽으로는 또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하면서 양의 탈을 쓴 일이죠. 그런 것들이 80년대에 일어났다. 자, 90년대로 넘어오죠. 90년대부터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확대하자 북한은 남북관계에서 유연한 자세를 보여 회담을 진행하면서도 화전양면 전술을 구사했으며 오히려 80년대보다 침투 횟수가 늘어났다. 많죠. 여기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은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안승훈 목사 잘 아시죠? 안승훈 목사 납치 사건, 그 다음에 부여 간첩 사건,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여기서 이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때 30여 명이 왔는데 한 명은 도망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살되고 딱 한 명이 검거됐어요. 누군지 아세요 혹시? 어떻게 알아요, 이광수? 이광수 저하고 의형제를 맺었어요. 제가 통일부 있을 때 그쪽에 이 친구가 진해에 가면은 해군 교육사령부가 있어요. 거기서 교관을 하는데 요즘도 가끔 통화를 하는데 이 친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에 그 처자식이 다 있대요. 그리고 나이도 오니까 다 바꾸고 여기서 지금 딸 셋을 낳았어요. 지금 이 친구는 계속 골프 치러 다녀요. 그런데 하나 불만이 있더라고요. 불만이 뭐냐? 다른 사람은 공무원 아니에요. 군무원이니까. 다른 사람은 다 진급이 되는데 자기는 서기관으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서기관 진급을 안 시킨다. 그게 하나 불만이고 나머지는 불만이 없어요. 이 친구는 2년 동안 전향을 하지 않았대요. 얼마나 악랄한 공산주의자였겠어요. 그러나 2년이 지나면서 이제 대한민국 현실을 깨닫고 2년 만에 이제 전향을 해갖고 대한민국 공무원이 됐고 현재까지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릉 잠수함 무장공비 침투 사건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90년대에서 2000년대 여기도 보면은 속초 앞바다 무장공비 침투 기도 사건,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1차 연평해전이죠. 연평해전에 대해서도 모 장관이 또 엉뚱한 소리 한 거 봤죠? 여러분 신문에 나왔죠? 근데 이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왜곡시켜서 얘기하면은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단시한적인 걸 갖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다음에 2000년대에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과 남북 정상회담의 화해 분위기 조성을 이용 핵실험 및 대량 살상무기 개발, 특수부대 수중전,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도발을 지속하였다. 그래서 이 90년대에도 북한이 이렇게 대남 도발을 지속한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도 다시 또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게 90년대 들어오면서는 남북 관계에 또 획기적인 게 이루어지죠. 뭐였을까요? 89년도 말부터 시작을 해서 90년대에 이승만, 박근혜 정부 때까지 남북 관계의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합의서가 있어요. 아까 제가 70년대 뭐라 그랬어요? 7.4 남북 공동성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90년대 초죠. 정확히는 92년도 3월이 되겠는데 남북한 간에는 남북 쌍방의 총리, 국무총리를 수석 대표로 하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고위급 회담이 열리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합의를 많이 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남북 기본 합의서라 그래요. 문자 그대로 하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그냥 줄여서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거, 그걸 채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이게 동시에 두 가지 문건이 발효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남북 기본 합의서는 그 이후에 있는 그 6.15 남북 공동선언, 또 14선언, 그거보다도 앞서서 이루어진 거고, 이 남북 기본 합의서를 통해서 남북 관계를 이렇게 확정하는 하나의 그 표준 모델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남북 기본 합의서의 내용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물건을 사올 때 뭐라고 불러요? 수입. 팔 때는 수출. 그런데 남북 간의 관계는 그런 외국과 외국과의 관계가 아니죠. 정확히 워딩을 하면은 남북 기본 합의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남과 북의 사이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남북 특수관계죠. 이것은 뭐냐면은 민족 내부 관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중국으로 여행을 갔다. 여행비를 뽑는다면 특히 주부님들 뭐 많이 사와요? 중국 가면은 참깨, 고춧가루 많이 사오죠. 가격이 어때요? 싼 정도가 아니죠. 우리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 많이 싸우는데 어떻게 돼요? 욕심이 과하면은 사단이 생기죠. 세관에 걸려서. 예? 그래서 품목을 킬로그램을 제한을 해놨잖아요. 몇 킬로까지만. 근데 그러니까 그거 갖고는 뭐 여기 와서 여행 경비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냥 친척들한테 나눠주는 거지. 관세가 700% 내지 1000% 이상 붙잖아요. 그러니까 사봤자 별 도움이 없어요. 관세 내면은 괜히 힘만 들지. 사람만 추해지고. 그런데 북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북에서 들여올 때는 뭐라 수입이라 그래요? 반입이라 그러잖아요. 반입. 또 우리가 북에서 내갈 때는 반출. 그래서 반입 반출. 그래서 민족 내부 관계라는 거죠. 남북 기본합의에서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제주도 가면은 제주도의 특산물이 뭐예요? 귤, 옥돔 많이 사갖고 와요? 사갖고 오면 세금 붙어요, 안 붙어요? 세금 안 붙으니까 많이 사와요? 안 사오잖아요. 마트 가면 더 싼데 뭐라.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 기본 합의에서는 이렇게 남북 관계를 민족 내부 관계로 규정을 해놨어요. 규정을 해놓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초창기에는. 그래서 대북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부당이득을 상당히 많이 취했어요. 초창기에는 중국에서 고춧가루 사갖고 북한으로 가져갔고 북한산이라고 해갖고 포장해갖고 들어오면은 세금이 안 붙잖아요. 민족 내부 그러니까. 그것도 자꾸 하다 보니까 중국 갖고 모자라니까 몽골까지 가서 가져온 사람들 많이 있어요. 돈 엄청 벌었죠. 떼돈 버는 거죠. 근데 그것이 결국은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입에 입소문 나니까 어떻게 돼요? 단속이 강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철창행 간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대북 사업가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기본 합의서가 상당히 유용한 거고, 그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남북 간에 이렇게 물자를 들고 가고 내가고 할 때는 원산지 증명을 해줘야 돼요. 북에서 원산지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북에서 해줘야 안 해줘요. 북에는 시스템이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아까 내가 슈퍼노트 말씀드렸고 1.1 사태 김일성이가 뭐라 그랬어요? 그런 사안이 간혹가다 발생을 해요. 북한의 고위 관련 몇몇이 남측 사업자하고 짜갖고 원산지 증명을 가짜로 해갖고 보내와갖고 폭로된 경우도 상당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기본 합의서는 남북이 서로 간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내정에는 간섭하지 않고 현재의 국경선을 그대로 인정하는 그것을 갖다가 문서화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또 하나 팁은 이렇게 북한이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면서도 대남 도발은 계속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역대 대통령들이 대북 정책을 어떻게 펴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국민들한테 일파만파로 미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인도하는 아까 얘기했죠. 빅브라더 팔리시. 노태우는 그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되고, 김영삼 대통령은 북한을 어떻게 본지 모르죠, 여러분들. 김영삼 대통령은 북한을 바라볼 때, 북한 정권을 볼 때 북한은 수도 상공에 서울에 떠 있는 고장난 비행기로 봤어요. 서울에 떠 있는 고장난 비행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북한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이 고장난 비행기를 소프트 랜딩 시키자. 이 고장난 비행기가 서울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나니까 여기서 소프트 랜딩을 시켜서 인적이었는데 연착륙을 시켜야 된다라는 대북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김영삼은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의 생각은 지금도 서울에 떠 있는 거예요, 북한이. 고장난 비행기가. 말이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북관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남북 관계가 크게 좌우될 수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다 김영삼 대통령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됐어요?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을 볼 때 이솝 우화 인용했잖아요. 낡은 외투를 걸친 나그네로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낡은 외투를 걸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한 3m만 가도 한 번도 안 빨아 입어갖고 냄새가 굉장히 나는 거예요. 그 옷은 다 외투를 다 이렇게 꿰맸고, 그러니까 이 낡은 외투를 벗기고 새 외투를 주고 싶은데 강제로 벗기면 어떻게 해요? 안 벗으려고 발버둥 치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선샤인 팔리시를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비판론자들은 왜 외투만 벗기냐? 외투 안에 속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도 모르는데 뭐 이렇게 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튼 김대중 대통령은 선샤인 폴리시를 통해서 북한과의 개방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했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분단사상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그때 또 논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북 관계를 바라볼 때 우리식으로 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게 하나의 중요한 게 나오죠. 그 당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남북 정상회담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대통령이 평양을 간다, 순환 비행장에 가는데 누가 나올 것이냐, 전문가들이 설왕설래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식대로 보는 사람들은 법대로 사는 거예요. 법대로 하면은 북한의 헌법의 규정에 의하면은 국가원수도, 우리는 국가원수가 대통령이죠. 북한의 국가원수는 누구예요? 그 당시는 김정일이 있었으니까. 걔네들 헌법에는 북한의 국가원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에요. 김영남이라는 사람인데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지금 김정은 뒤에 노인네 하나 나오죠. 키 큰 노인네. 94살인가 그래요. 그 사람 실제 친동생이 김기남이라고 대남 선전선동의 최고 1인자죠. 김기남. 전문가들 사이에는 김영남이가 나올 거다. 왜? 헌법상 국가 원수니까. 아니다. 저기는 법치 국가가 아니니까 김정일이가 나올 것이다. 누가 맞았어요? 누가 나왔어요? 김정일이가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식대로 하는 게 얼마나 현실과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김대중 정권에서는 6.15 남북 공동선언이라는 게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도 보수 일부 세력에서는 이 6.15 남북 공동선언이 이정 문건이다, 적을 이롭게 하는 문건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보면은 4개항의 합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2항에 보면은
남측의 국가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의 공통점을 찾아갖고 그걸 가지고 통일을 지향한다는 문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남측의 국가연합 제안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이 아니에요. 자, 우리 학생은 배웠나요?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의 이름이 뭘까요? 중학생이 중학생이야? 안 배웠겠네? 모르시죠? 여러분들이야 뭐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런 것까지 알 필요가 없어. 맨 처음에는 민족화합 민족통일 방안이었어요. 노태우 정부 때. 근데 좀 촌스럽죠? 민족화합 민족통일 방안. 북한은 뭐였어요? 북한은 연방 제안이었죠. 연방 제안. 과도적 단계의 통일 방안으로 연방 제안을 제시했다가 1980년도 제6차 당대회에서 좀 바꿨어요.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 창립 방안. 소위 말하는 고려 연방제. 고려 연방제하고 민족화 민주통일 방안 어떤 게 더 세련된 것 같아요? 북에서는 고려라는 명칭을 아주 좋아해요. 왜냐면 자기네들이 법통성을 고려에서 찾기 때문에. 그래서 고려라는 게 아주 으뜸순위를 두는데, 그러면 북한에서 가장 좋은 호텔 이름이 뭘까요? 고려. 잘하네요. 고려 호텔이 최고 좋은 제1류 호텔이에요. 그래서 고려민주 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좀 이거 너무 촌스럽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 만드는 게 민족화 민주통일 방안이 좀 촌스러우니까 바꿔야 되겠다. 뭐라고 바꿨을까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거기 또 식자들이 또 나오죠. 한민족 공동체 할 때 한을 또 한자로 쓴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 할 때 한자. 어떤 사람은 한나라 할 때 한자. 맞아요, 틀려요? 두 개가 다 틀린 거죠. 그건 순수한 한글인데 애써 한문으로 표시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다음에는 3단계라는 걸 붙였다가 지금은 그거를 떼어버리고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우리나라의 정식적인 통일 방안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김대중 정부에서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를 했지만 그것이 이항이 아직껏 이적성이 있는 문건이라고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문제 삼지를 않는 거죠. 근데 아마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것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요소에 그런 잠재성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 도발은 끝이지 않는다. 그래서 2001년도, 2003년도인데 이때가 이제 2001년도는 남북 관계가 굉장히 무르익었었잖아요. 6.15 남북 공동. 그다음 여러분 중에서 북한 다녀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북한이라면 너무 막연한 게 아니고 내가 제시를 할게. 북한 평양, 금강산, 개성, 낮은 선봉 어디에 다녀오셨어요? 그럼 어디 예? 위쪽 어디요? 평양? 신의주? 대한민국 국민은 못 가는데 혹시 교포세요? 교포는 갈 수 있죠. 대한민국 국민은 내가 지금 말씀드린 평양, 또 개성, 금강산 외에는 못 가요. 대한민국 국민은. 왜냐하면 저쪽에서는 남조선은 절대 받아들이지를 않죠. 그래서 아마 2001년도부터 평양이나 이런 데 다녀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거기도 하나 또 문제가 있죠. 지금도 우리나라에 문제가 많아요. 뭐가 있냐면 도네이션 한다, 기부한다라는 거. 자선단체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는 뭐죠? 무슨 뭐 동물인가 뭐야 자선단체 문제됐었죠. 케어인가 뭔가 있었잖아요. 그건 동물을 상대로 해서 기부금 모은 거고, 북한 동포들을 위주로 해서 성금 모은 재단이 많잖아요. 단체가 뭐 유진벨 재단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아요. 이런 단체들이 북에 간단 말이에요. 이제 돈을 모아갖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안 다녀오셨나요?
다녀온 사람이 꽤 많던데, 그럼 이런 사람들이 가갖고 이제 돈을 모아요. 교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모아요. 북녘동포 도와주기 위한 성금 이렇게 하면 너도 나도 많이 내고, 그러면 교회에서도 주축이 돼갖고 돈 많이 낸 사람 리스트를 딱 만들죠. 그럼 북에 가는 거죠. 북에 가서 담당자 만나갖고, 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성금을 많이 모아왔다. 닭공장 져라, 빵공장 만들어라, 뭐 여러 개 많이 제안하죠. 농장 만들어라. 그러면 북에도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도움받기 뭐하니까 자기네들 체면이 있으니까, 아, 선생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도 뭔가 기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하면 여기서 다 그러면은 부탁 좀 하자. 뭡니까? 우리 신도들 중에서 정말 성금을 많이 낸 분들이 있는데, 이분이 또 북 출신이더라. 이 사람들이 구행을 좀 가고 싶어 한다. 좀 초청해 줄 수 있냐? 그럼 좋습니다. 그럼 몇 명이나 초청할까요? 글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람에만 해서 한 100명만 하시죠. 아니다, 한 1500명인데 2000명은 해야 된다. 그럼 저쪽에서 협의하면 한 1000명 정도 TO를 따오잖아요. TO를 따오면 이 사람들이 와갖고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돈 좀 있는 사람들, 신도들 중에 돈 있는 사람들, 특히 북한 출신들한테, 아, 이번에 우리 북에 가기로 했는데 가겠냐? 그럼 가보고 싶잖아요. 비용이 얼마 드냐? 한 1000만 원, 500만 원, 뭐 3박 4일에 보통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해서 떼돈 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단체가. 그러니까 좀 나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그런데 목사님이 혹시 하시게 되면은 실비만 받고 이렇게 같이 모시고 가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때 적어도 돈 좀 있고 좀 빽 있는 사람 치고 평양을 안 가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보니까 빽도 좀 없는 것 같고 구두쇠라서 그러지, 한 번도 안 다녀오신 분이 없어요? 그때 상당히 많이 다녀왔어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이 남북 관계가 상당히 활성화됐죠. 그리고 그 이전에 보다 정확히 얘기하면 1995년부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베이징에서 남북 차관급 회담을 했어요. 차관급 회담을 해서 북에 대한 쌀 지원, 비료 지원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해서 보통 40만 톤 내지 50만 톤을 지원했어요, 1년에. 엄청난, 여러분들 40만 톤, 50만 톤이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게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껴야 되냐면,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정부 요원들이 갈 때는 선박으로 가요. 육로는 보장이 안 되니까. 큰 화물선으로 가면은 화물선에 보통 5,000톤을 실어요. 5,000톤. 근데 지원할 때는 남북이 합의를 해서 쌀의 경우 한 포대가 40kg예요. 40kg면 맨 위에다가 쌀, 가운데다가 40kg, 밑에 대한민국 딱 세 자만 딱 들어가요. 그걸 이제 북으로 보내는데, 한 포대에 40kg잖아요. 40kg짜리를 5,000톤을 실으면 포대가 몇 개 나올까요? 5,000톤이면 엄청 나오죠. 수십만 포가 나와요. 그러면 하역을 하면은 그게 큰 산이 한 2개 정도가 돼요. 엄청난 거죠. 그거를 40만 톤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때 정부기관에서 굉장히 많이 갔어요. 한 번 갈 때 한 5명이 가요. 통일원의 단장이고, 뭐 국가정보원, 또 뭐 정보사령부, 뭐 여러 군데 해서 이제 조합을 해서 가는데, 그때 가는 사람들은 하나 바라는 게 있어요. 저도 그랬고, 공무 출장 아니에요. 북한 지역을 가니까 그거를 하역하는데 보통 이틀 정도 걸려요. 5,000톤 가져가면. 근데 누구나 바라는 게 좀 태풍 좀 왔으면 좋겠다, 비가 많이 왔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요? 그럼 하역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어떤 때는 일주일, 열흘이 걸려요. 그럼 일주일 거기서 아무것도 하는 거 없잖아요. 그냥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또 저쪽에 하고 협의가 잘 되면 참관하잖아요. 그 주변에 주요 명소 돌아다니고 관광하고.
그럼 출장비는 눈덩이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재수 없는 사람은 현역 원스타인데 대부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데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나중에 갔다 와갖고 하는 얘기,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지 모르겠대요. 왜? 자기는 거기 저 청진까지 갔대요. 가는데 3일 걸려요. 배 타고. 그래갖고 5천 톤 싣고 가서 다른 사람 얘기 들으니까 뭐 5일 일주일 있으니까 자기도 나도 최소한 5일 정도 있으면 좋겠다. 좀 구경도 좀 하고. 근데 웬걸 날씨가 좋아갖고 3일 걸려서 갔는데 밤 자고 나니까 출발하자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재수 없는 경우가 어딨냐 이거지. 그때 또 기중기가 또 많이 들어와갖고 그 배만 다 실으니까 3일 걸려서 고생하면서 갔는데 구경 하나도 못하고 거기 호텔에서 그냥 밥 한 끼 먹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재수가 없어요. 근데 재수 좋은 사람은 태풍 만나면 열흘 보름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호텔에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미안하니까 안내를 해줘요. 그래서 청진 같은 함흥, 흥남 이런 데 가면은 여러분들 함흥차사라는 얘기 아시죠? 저도 거기도 한 몇 번 갔다 왔어요. 흥남 부두에서 가까운데 가니까 함흥봉궁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일반 관광객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다 그러니까 미리 연락을 받아갖고 부랴부랴 거기다가 수납대를 만들었다더라고요. 10달러씩 받고 우리밖에 없는데 일반 관계 전혀 없어요. 뭐 그런 식으로 걔네들 장난도 치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 땅을 밟았어요. 그래서 가서 보고 직접 보고 북한이 어쩌구나 하는 걸 알죠. 그래서 제가 100여 차례 다녀온 결과 북에 가면은 가장 두드러진 게 밤이 되면은 별이 쏟아진다는 표현 여러분들 알죠? 진짜 별이 쏟아져요. 예, 부천 하늘 별 쏟아지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산업화가 덜 된 거고, 그리고 도로 사정이 굉장히 열악해요. 참고 삼아서 신의주 여러분들 떠올릴 수 있죠? 신의주? 신의주에서 평양까지 몇 킬로나 되죠? 네? 40km?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예요? 그렇죠. 그럼 신의주에서 평양까지 한 230km. 그러면 신의주에서 평양까지 승용차로 몰고 오면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네? 10시간? 많이도 잡아주시네요. 빠르면 3일. 보통 일주일 걸려요. 그건 뭘 얘기하는지 아시죠? 이 도로 사정이 너무 안 좋아요. 우리 비포정도로는 아주 옛날 얘기. 거기는 비포정 도로가 아니라 가는 데마다 요철이 많이 져갖고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차가 지날 수가 없으니까 삽을 싣고 다니면서 그걸 메꾸고 도로에서 메꾸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60년대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인민들이 못 사는데 북한을 다녀온 사람들을 몇 년 전에 그 재미교포 누구 있었죠? 신은민가? 신은미라는 사람이 글 쓴 거 혹시 봤어요? 책? 그 사람 쓴 거 보면은 북한이 그렇게 잘 살고 풍요하고 사람들이 좋더라는데 그게 전부 다 연출된 것만 보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북한은 우리가 보는 거하고 실상이 다르다. 겉모습만 보고 북한을 판단하면 안 되고 그 이면 속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가면 이면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간혹 운이 좋으면은 이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안내하는 사람이 자칫 잘못해갖고 이면도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평양 같은 경우도 겉에는 뽀짝하지만 뒤로 돌아가면 형편없어요. 인분 같은 게 막 떨어져 있고 그래요. 왜? 정전이 잘 되니까 30층 40층 아파트에서 정전되면 안 되잖아요. 그걸 막 투척하고 그래갖고 형편없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겉모습만 보지 말고 북한의 이면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남도발을 다시 또 얘기할게요. 그래서 2000년도에는 왜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렸냐면은 남북 관계가 좋아져서
이거 왕래한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왕래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 우리나라 사람이 북으로 가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고 북에서는 안 보내죠. 북에서는 마지 못해서 뭐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몇 명만 보내요. 그 보내는 것도 전부 다 우리가 남북협력기금에서 모든 걸 다 대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95%, 쟤네들은 5%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보세요. 2001년도 가장 남북관계가 왕성하게 이루어졌는데도 여러 가지 도발 사건이 많이 되는데 제1연평해전, 제2연평해전 이런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2연평해전 때 김대중 뭐 했어요? 에? 한일 월드컵 보러 일본 갔잖아요.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뭐 특정인을 자꾸 지칭해서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 아무튼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북경비정 NLL 침 NLL 아까 얘기한 거 봤죠? NLL 뭐라 그랬어요? NLL이 북방 한계선, 북쪽에 있는 한계선이라는 거예요. NLL 침범해서 왜 침범해요? NLL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자기네는 자기네 나름대로 설정한 해상 군사 분계선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해상 분계선에 의하면은 우리 NLL 다 저쪽 수역으로 다 들어가요. 그런 것들 여기서 보세요. 그리고 핵확산 방지조약 탈퇴. 그래서 우리가 핵확산 방지조약 할 때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게 한반도의 제1차 북핵위기, 제2차 북핵위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바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거. 아까도 제가 잠깐 나왔지만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거를 북한이 갖고 있는 거를 군사 전력을 뭐라 그러죠? 비대칭 전력이라. 비대칭 전력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핵이란 말이에요. 또 중장거리 미사일, 또 화생방 무기, 또 특수부대. 지금은 뭐예요? 대남도발에 많이 사용하는 해킹. 이런 것들이 다 비대칭 전력의 핵심적인 요소들이죠. 그 중에서도 바로 핵무기. 이 핵무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일성이가 51년도에 겁을 먹었다 그랬죠. 핵 때문에. 그래서 53년도 휴전협정이 체결되자마자 김일성이는 어떻게 했어요? 53년도 10월부터 그 당시 핵은 미국과 소련이 쌍두마차로 이뤘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일성이는 특별 지시를 내려갖고 북한의 핵 관련 기술자 과학자들을 소련의 두부나 연구소라고 있어요. 두부나 연구소에 매년 300명 이상씩 보냈어요. 53년 10월부터. 지금 몇 년도예요? 60년? 70년 돼가잖아요. 계속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한이 핵이 어느 정도가 여러분들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대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는 우리가 어떤 한 분야에 치중할 때 trained in capability라고 해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단련된 무능력. 그러니까 어느 한 분야에 집중하게 되면 그 분야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하는 얘기 많죠. 서당계 3년이면 음풍호라고, 식당계 3년은 라면 끓이잖아요. 근데 60년 넘는 기간 동안 핵만 했으니까 우리가 그거는 감안을 해야 돼요. 한 분야에 그렇게 치중이기 때문에. 인민들의 생활은 어때요? 인민들은 형편없죠. 그런 사례도 있어요. 남북통일부에서는 판문점에서 남북 연락관 접촉을 한다 그랬잖아요. 대남 전통문, 대북 전통문 할 때 서로 이렇게 전화하고 하니까 알죠. 그러면 서로 만나면은 걔네들이 90년대 초에 가장 선호했던 물품이 있어요. 우리 연락관한테 이거 좀 구해달라. 뭐가 있을까요? 지포라이터 혹시 아세요? 지포라이터도 가짜는 필요 없고 오리지널 구해달라 그래요. 지포라이터 아시죠? 영화에 보면 탁 키워갖고 지포라이터 이 바람 불어도 안 꺼진단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요. 지포라이터가 오리지널로 사면은 그거 꼭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락관 하나가 예산으로 해서 구해줬다니까 한 달간은 담배 필 때 지포라이터 탁 돌리면서 탁탁 켰잖아요. 아주 폼 잡고 하더니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지폴라이터가 안 갖고 있더래요. 그래서 지폴라이터 어디 갔냐 했더니까 쭈삣쭈삣 하더래요. 그러더니 가스라이터 좀 구해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왜 안 갖고 다닐까요, 그 사람이? 우리가 결론 내린 거는 이 핵무기 개발하는데 그렇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폴라이트에 들어가는 기름마저도 통제하기 때문에 기름이 없으면 지폴라이트가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올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는 미루어 짐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상당한 경지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할 때 동시에 체결한 게 뭐라 그랬어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라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은 남과 북은 핵을 오로지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하고 핵무기를 사용하지도 제조하지도 배비하지도 수출하지도 저장하지도 이런 것들 다 합의를 했는데 안 그렇잖아요. 여기 핵 확산, NPT 탈퇴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북의 비대칭 전략, 그 중에서도 핵무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념을 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2004년, 2006년 계속 이거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다섯 번째 보세요. 2005년도 이때는 북이 외무성 성명을 통해서 핵무기 보유 선언을 했어요. 2005년도에 몇 년 지났어요? 14년 지났잖아요. 그리고 현재까지 핵실험을 몇 번 했어요? 6번씩이나 했잖아요. 그래서 2007년도까지 상당히 한반도 상황이 위태로웠고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바로 재작년이잖아요. 2007년도. 그러다가 2008년도에 접어들면서 바뀌기 시작했죠. 그건 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겠죠? 작년이니까. 작년에 김정은이가 신년사를 발표를 하면서 그때부터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규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심지어 태권도 시범단까지 파견을 하고 남북한의 특사서로 파견하고 그리고 작년도에 뭐가 있었어요? 평양선언, 판문점 선언, 또 싱가포르에서는 미북 간의 센토사 선언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2008년도에 접어들면서 이후에는 이렇다 할 지금 대남 도발은 하지는 않지만은 우리로서는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왜? 과거에 그래왔지만 언제 그럴 개연성이 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잠시 움츠리고 있을 뿐이지 완전 개가천선했다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여기 빨간 글씨로 써 있지만 박광자씨 피살 사건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그때 제가 통일부에 있으면서 방북교육 담당 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금강산은 한 70번 갔다 왔는데 금강산 다녀오셨어요? 없죠? 없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얘기해도 여러분 다 그때 금강산 가기 전에 맨 처음에는 우리가 통일부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켰냐면은 방북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통일부의 통일교육이라고 수유리에 가면 지금도 있는데 북한에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방북교육을 이수를 해야 돼요. 하루에 4시간 정도 해서 거기서 강의를 들어야 돼요. 강의를 다 들어야지만 도장 찍어주면 그걸 갖고 북한을 갈 수 있는 방북 증명서가 발급이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강산 관광이 1998년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11월 1일부터. 근데 수요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인원을 방북교육을 못 시켜요. 생각해 보세요. 몇백 명, 몇천 명이면 하는데 이게 몇만 명 단위로 늘어나면 방북교육과 어림도 없어요. 그래갖고 그때 뭘 만들었냐면은 비디오를 만들었어요. 한 15분짜리 비디오를. 그래서 제가 쫙 가면서 다 직원들 데리고 다 찍어갖고 영상 제작을 해서 통일부에 올 필요가 없이 금강산 가기 전에 고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원형극장에 모아놓고 출입사무소 가기 전에 거기서 비디오를 틀어줬어요. 15분간. 틀어주면서 이런 거 저런 거 조심하십시오. 틀어줬는데 사람들이 관광에 들떠갖고 비디오 안 봐요. 비디오 틀려면 껌껌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자기네들 이렇게 속삭이고 뭐하고 그거 안 되니까 할 수 없어갖고 금강산 딱 도착해갖고 금강산에서 들어가는데 버스 안에서 틀어줬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봐. 창밖 쳐다보고 북한 그러다 박항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꽂힐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은 보니까 남편이 경찰이더라고요. 근데 좀 뭐 불쌍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박항제 사건이 발생할 때 북한이 오리발 내밀고, 여러분들 알죠? 박항제 씨가 누구한테 피살을 당했어요? 19살 난 조선인민군 하전사 여자, 걔한테 당한 거예요. 걔가 새벽 5시 정도 되니까 펜스를 쳐놨어요. 펜스를 쳤는데 그걸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그걸 모르니까 감에 젖어갖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혼자 생각하는데 여군 초병이 섰이라는 구호를 댔단 말이에요. 섰 하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섰이 뭐예요? 우리는 정지 그러는데 섰 하니까 귀로 그냥 한 3번 섰을 3번 했는데도 그냥 간 거. 그러니까 겨냥해서 그냥 거기 직사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제대로 안 받아서 그래요. 뭐 그런 사건, 그래서 박항제 사건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 다음에 천안함 피격 사건, 폭침 사건이라 그러죠. 또 같은 데 일어났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이게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또 목함 지뢰 매설 사건. 자, 9월 3일 육지 핵실험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북한의 대남 도발하고 2018년도는 거의 없는 걸로 봐야죠. 근데 이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조금 당분간 휴명기에 있을 뿐이지 이게 얼마 정도 지속될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고, 제가 볼 때는 아마 해가 바뀌면 다시 또 도발. 왜냐하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자기네들 의도대로 안 끝났기 때문에 항상 긴장과 위기감을 조성을 해갖고 명분과 구실을 만들려고 아마 지금 여러모로 획책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발이 지금 중단됐다고 해서 마음 놓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북한의 대남 도발은 예전부터 분단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항상 베제티우스라는 로마의 아주 그 유명한 전략가가 얘기를 한 게 있잖아요. 2500년 전에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은 뭐 하라 그랬어요? 전쟁에 철저하게 대비하라. 2500년 전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안보의식을 굳건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어진 시간 강의를 아까 3분 더 쉬었으니까 지금 3분까지 했으면 됐죠? 자, 마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질문 받아요? 아니면 지금 해요? 좀 쉬었다가요?